오빠,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죽어. 지독하게 차가운 그 목소리가 산속 허름한 한옥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지은은 남편의 1년째 이어지는 급격한 쇠약을 신혼 적응기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밖으로 나서던 그 순간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짖던 미소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 50억, 그리고 죽는다는 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몸이 이유 없이 말라가던 진짜 이유는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식이 1년 만에 70kg에서 48kg으로 말라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준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친척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우리 집까지 날아갈 뻔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 집 앞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애 학교까지 찾아오는 독촉 전화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믿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낮엔 식당, 밤엔 아파트 청소, 새벽엔 시장 일까지 했어요. 준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자는 아이로 컸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임대료로 또 모아서 상가 하나를 더 샀습니다. 지금은 2개 상가에서 월 4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키운 아들 준수는 정말 기특하게 컸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을 스스로 벌었고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AI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죠.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너무 잘 아니까요. 하지만 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성실함으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3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투자사에서 큰 금액을 투자했고 회사 지분 가치가 30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준수는 강남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판교에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요.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총 50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가을 준수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지은이라는 32살 여자였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준수는 엄마, 대학 동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저랑 잘 맞아요라고 했죠. 지은은 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명품 가방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았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수 잘 부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했어요. 준수 회사 사람들, 대학 친구들이 100명쯤 왔습니다. 지은 쪽 하객은 20명 정도였어요. 친척이 별로 없고 친구들만 왔다고 했죠. 패백대 지은은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준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판교 아파트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나중에 팔거나 임대를 놓을 계획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지은은 제 집에 찾아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제 걱정도 덜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 후 3개월 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거실 라디오를 켜고 보이차를 우려 작은 찻잔에 따라 천천히 마시는 거였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준수는 잘 먹고 있을까? 회사 일은 힘들지 않을까? 며느리 지은이는 잘 챙겨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차 한 잔이 비어 있곤 했죠. 이 습관은 준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온 거였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불안할 때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를 마시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곤 했습니다. 준수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번은 제 집에 들렀습니다.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엄마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수의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배고프지? 라고 했죠. 어느 화요일 저녁 준수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엄마 반찬 너무 맛있대요. 김치랑 멸치볶음 좀 더 가져가도 돼요? 저는 반찬통 3개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먹어서 좋다. 김치 1통, 멸치볶음 1통, 된장찌개 국물까지 넉넉하게 담아줬어요. 준수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우고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며느리 지은은 제가 챙겨준 반찬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달아놓았더군요. 해시태그 사랑하는 남편, 해시태그 행복한 신혼, 해시태그 시어머니 반찬 최고,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 복 받았네 같은 말을 달아놨어요. 저는 그 SNS를 보며 지은이가 우리 집 반찬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고 뿌듯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친구 정숙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죠. 언니,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예의 바르더라. 준수가 복 받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숙희는 그래.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애 찾기 힘든데 순옥이 내가 복 받았네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은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예의 바르게 구는지, 어떻게 반찬을 좋아해 주는지 한참을 떠들었어요. 숙희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에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언니 괜찮아. 준수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뭐.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 며느리는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 신혼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싸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엄마, 지은이랑 너무 잘 맞아요. 조용하고 편안해요라고 말했고, 지은은 어머님, 준수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라며 수줍게 웃었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이제는 정말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친척 보증 잘못 써서 집 팔 뻔했던 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들 혼자 키웠던 그 힘든 시절들이 이제는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고생한 만큼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저는 저녁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이차를 마시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수가 판교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지은이가 좋은 며느리로 우리 아들 잘 챙겨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3개월이 곧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수가 한 달 만에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서는데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준수야, 얼굴이 왜 그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준수의 얼굴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뺨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수는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만져봤어요. 엄마, 저도 이상해요.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계속 악몽을 꿔요. 밤마다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은 가봤어? 네, 갔는데 이상 없대요. 스트레스래요. 준수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반 공기도 못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2공기씩 뚝딱 비우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준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뭔가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고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지은이는 뭐래? 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도 걱정은 하는데 신혼 적응 기간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가 돌아간 뒤 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 씨, 준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지은은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신혼 적응 기간이라 그래요. 제가 잘 챙길게요. 말투도 부드럽고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이차를 마셨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친척 보증 잘못 써서 고생하던 시절, 저는 배웠습니다.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던 습관도 사라졌다고 했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건강을 챙기던 아이가 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준수는 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해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피곤해요. 회사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준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병원 다시 가보자.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해.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밥은 먹었어? 잠은 잤어? 준수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여전히 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냥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지은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 준수의 체중은 70kg에서 58kg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한약방에서 100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 아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준수야, 이거 먹으면 기운 날 거야. 엄마가 좋다는 약 다 알아봤어. 준수는 고맙다며 보약을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먹였어요.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이것저것 박스째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계속 말라만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던 습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수는 엄마 일어날 힘이 없어요라고 말했죠. 저는 큰 병원 3곳을 예약 잡아서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피검사, 소변검사, CT, MRI, 내시경까지 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스트레스성 불면증 같은데요.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건가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9개월째 준수의 체중은 48kg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판교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은아, 준수 상태 보러 왔어. 문 좀 열어줘. 지은은 어머님, 지금 준수 오빠 자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 들어가서 볼게.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어요. 평소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어머님, 들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밤마다 누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요. 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침대에서 뭔가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준수야, 일어날 수 있어?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힘이 없어요. 몸을 못 가누겠어요. 회사는 이미 3개월째 병가 중이었습니다. 부사장이 경영을 대신 맡고 있다고 했죠. 저는 거실로 나와 며느리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준수가 밥은 먹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죽 끓여서 드리는데 잘 못 드세요.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 네, 다음 주에 또 예약 잡혀 있어요. 지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컵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준수 건강식이나 보양식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과 우유, 과일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죠. 지은아, 보양식은 안 해줘? 어머님, 준수 오빠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보이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건 병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0년 지기 친구 정숙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분 뒤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숙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수가 1년 만에 22kg가 빠졌다는 것, 병원 3곳을 다녔지만 원인을 모른다는 것, 매일 악몽을 꾸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것까지 다 말했어요. 숙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호가, 그거 혹시 양밥 아니야? 저는 숙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양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숙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누가 준수를 죽이려고 구술하는 것 같다고, 쉽게 말하면 저주를 걸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데
계속 말라가고 악몽 꾸는 건 그 때문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키의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는데 1년에 22kg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수키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무당 한 분 계시는데 진짜 영험하신 분이야. 예전에 자기 딸 일로 상담받았는데 정말 다 마치셨다고 했어요. 저는 무속을 크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어요. 박영숙 무속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키는 빨리 가보라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켜고 보이차를 우렸어요. 하지만 차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서 계속 들여다봤어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경기도 외곽 산속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낡은 한옥 건물이 나왔습니다. 대문에 신당이라는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여기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저는 대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영숙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셨군요, 사모님. 아드님이 지금 죽어가고 계시죠?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묻지 않았고 제가 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알고 있었어요. 박영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동안 20kg 넘게 빠지셨죠? 매일 밤 악몽 꾸시고요.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루 끝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박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양밥이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를 걸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 준수를 죽이려고 집안에 부적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박영숙은 제게 5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천장 환기구, 침대 매트리스 및 물 나오는 싱크대 뒤, 냉기 나오는 냉장고 뒤, 바람 나오는 화장실 환풍기 안. 5개 이상 있으면 정말 죽이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부적은 지퍼백에 접혀서 숨겨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꺼내 적었어요. 천장, 침대, 싱크대, 냉장고, 환풍기. 5군데를 적으면서도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일단 찾아보고 사진을 찍어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부적이 정말 5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오라고요. 저는 박영숙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박영숙은 제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찾아내기만 하면 방법이 있다고, 아드님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집안에 부적이 숨겨져 있다니, 누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외출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마침 내일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아파트에 가서 준수를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천장, 침대, 싱크대, 냉장고, 환풍기 5곳을 체크해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은이 외출한 사이에 집을 뒤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수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48kg으로 말라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켰습니다. 보이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실을 찾아낼 날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놈이 누군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알아낼 날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메모장, 그리고 카메라. 부적을 찾으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판교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외출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준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찾아볼 게 있으니 쉬고 있으라고, 곧 다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기구 커버를 열었어요. 그 안에 뭔가 노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환기구 안에서 노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펼쳐보니 빨간 글씨로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그 부적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천장 환기구.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체크 표시를 했어요. 다음은 침대였습니다. 준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매트리스 밑 침대 프레임 위에 지퍼백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노란 부적이 접혀 있었고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빨간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게 대체 뭔가, 누가 이런 걸 우리 아들 침대 밑에 숨겨놨단 말인가. 사진을 찍고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 침대 밑.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와 벽 사이에는 좁은 틈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틈 사이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비닐 같은 게 만져졌어요. 더 깊숙이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또 지퍼백이었어요. 안에는 역시 노란 부적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박영숙 선생님 말씀대로였어요. 세 번째, 싱크대 뒤. 저는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는 무거웠지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당겼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냉장고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냉장고 뒤편 벽에 붙어 있는 쪽을 보니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걸 떼어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준수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1989년 3월 15일. 그 쪽지와 함께 또 노란 부적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진을 찍고 냉장고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번째, 냉장고 뒤. 이제 마지막 한 곳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에 있는 환풍기 커버를 올려다 봤습니다. 변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어요. 손을 뻗어 환풍기 커버를 열었습니다. 안이 캄캄했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습니다. 환풍기 모터 옆에 검은 천으로 싼 뭔가가 보였어요. 손을 집어넣어 그걸 꺼냈습니다. 검은 천을 풀어보니 역시 노란 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총 5개. 박영숙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5개 이상이면 정말 죽이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변기에서 내려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부적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준수의 적이라도 있나요? 회사에서 누가 시샘해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은. 결혼 후부터 준수가 이상해졌어요. 지은이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준수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을 리 없어.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애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 5개를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바닥에 일렬로 늘어놓고 한 장 더 찍었어요. 천장 환기구에서 나온 것, 침대 밑에서 나온 것, 싱크대 뒤에서 나온 것, 냉장고 뒤에서 나온 것, 환풍기에서 나온 것. 5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영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선생님이 받았어요. 사모님,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키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적을 발견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원래 자리에 다시 숨겨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버릴 거라고요. 저는 거실 바닥에 놓인 부적 5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천장 환기구에 다시 넣고, 침대 밑에 다시 놓고, 싱크대 뒤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밀어서 뒤에 다시 붙이고,
화장실 환풍기 안에도 다시 넣었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준수가 여전히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박영숙 선생님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지금 아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틀 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탐정 최태민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태민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준수가 1년 만에 22kg 빠진 것, 집에서 부적 5개를 발견한 것까지 다 말했어요. 며느리 지은을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태민은 노트에 빼곡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 행적을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태민은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완벽하게 잡아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태민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최 선생님, 들키면 안 돼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태민은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기는 20년 경력 탐정이라고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민은 매일 지은을 미행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며느리 지은에게 전화할 때도 평소처럼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준수 상태는 어때? 지은은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이려는 년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서도 평온한 척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 태민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외출합니다. 남편에게는 친정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민은 계속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태민은 지은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지은은 판교 아파트를 나와 고속도로를 탔어요. 서울 방향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낡은 한옥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태민은 차를 멀리 세우고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어요. 건물 간판에는 무속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려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남자였어요. 태민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남자와 지은이 포옹하는 장면이 렌즈에 담겼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태민은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와 지은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은 초소형 녹음기를 마당 구석 화분 뒤에 던져 숨겼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죽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빠, 그럼 50억 다 우리 거네? 태민은 30분 동안 녹음을 계속했어요. 두 사람은 돈 이야기, 준수를 죽이는 이야기,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지은이 한옥을 나왔어요. 남자는 대문 앞까지 나와 지은을 배웅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태미는 지은이 떠난 뒤 마당에 숨겨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지금 만나 뵙겠습니다. 2시간 뒤 태미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은과 남자가 포옹하는 사진, 입 맞추는 사진, 마당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태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부적 5개 다 숨겼어. 천장, 침대, 싱크대, 냉장고, 환풍기.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자기야. 이제 1달이면 죽는 거야.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팔걸이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어요. 녹음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50억 중에 20억은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는 내 거야, 자기야. 오빠 고마워.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 해외로 도망가자. 저는 녹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지은 결혼 1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굴던 그 애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 겁니다. 50억 재산 때문에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남자 신원도 조사하겠습니다.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알아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선생님 부탁합니다. 모든 걸 다 밝혀주세요.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보이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을 노렸을까? 저 무당 남자는 누구일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직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오늘 준수 상태 어때?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지은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를 악물었어요. 잘 챙긴다고? 죽이려고 부적 숨겨놓고 잘 챙긴다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뒤 태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태민은 그날 저녁 제 집으로 왔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당 남자의 이름은 강민철, 43세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핸드폰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했어요. 태민은 노트북을 켜서 복구한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철과 지은이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통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5년 전 것이었어요. 오빠, 내가 부자 남자 찾아서 결혼할게. 그 사람 죽이면 재산 다 우리 거야. 지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철의 답장이 바로 아래 있었어요. 자기야, 좋아. 내가 저주 걸게. 1년 안에 죽일 수 있어.
저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태미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보여줬습니다. 4년 전 메시지에는 지은이 준수 대학 동문 모임에 침투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서울대 경영학과 동문 모임 갔어. 거기 부자들 많더라. 잘했어, 자기야. 거기서 타겟 찾아봐. 3년 전 메시지에는 준수 친구를 만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빠, 드디어 찾았어. 친구한테 접근했어. 곧 소개팅 주선해 줄 거야. 누군데? 재산은 얼마나 돼? AI 스타트업 CEO래.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합쳐서 50억 정도 된대. 완벽하네, 자기야. 그놈이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는 친구가 소개해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순진하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태미는 2년 전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오늘 첫 소개팅 했어. 박준수라는 사람이야. 순진해 보여. 좋아, 자기야. 천천히 접근해. 결혼까지 가야 돼. 알아, 오빠. 착한 여자 연기 완벽하게 할게. 1년 전 메시지에는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드디어 결혼 날짜 잡았어. 가을에 해. 잘했어, 자기야. 결혼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야. 응, 오빠. 부적은 언제 만들어줄 거야? 지금 만들고 있어. 5개면 1년 안에 죽일 수 있어. 태미는 계좌 이체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결혼 한 달 전 민철이 지은에게 500만 원을 보냈어요. 부적 제작비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메시지에는 부적을 숨긴 위치가 나와 있었어요. 자기야, 어디에 숨겼어? 천장 환기구, 침대 밑, 싱크대 뒤, 냉장고 뒤, 화장실 환풍기. 완벽하게 숨겼어. 잘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태미는 가장 최근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 것이었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자꾸 병원 가래. 귀찮아 죽겠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50억 중에 20억은 오빠가 가져가는 거 맞지? 그럼 자기야. 나머지 30억은 내 거야. 우리 태국 가서 살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태미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민철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를 시켜 부자 남자에게 접근했지만 들켜서 무산됐다고 했어요. 사모님, 이 사람은 전문적인 범죄자입니다. 며느리분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미는 USB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전부요. 저는 USB를 받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다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민에게 물었어요. 최 선생님, 이 증거로 경찰이 움직일까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아직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영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5년 전부터 계획한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아드님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접근한 거였다고, 5년 동안 계획한 살인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준수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판교 아파트로 갔습니다. USB와 태민이 준 서류 봉투를 들고요. 지은은 외출한 상태였어요. 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준수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꼭 봐야 해. 준수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어요. 저는 USB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은과 민철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준수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적 사진도 보여줬어요. 준수는 화면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뻔했구나.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날 죽이려고. 준수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수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우리 아들 살아야지. 준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저 악한 것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준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요. 지은이를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수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순진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숨이 막히던 게 다 부적 때문이었다고. 지은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부적 사진을 다시 보여줬어요. 천장, 침대, 싱크대, 냉장고, 환풍기에서 찾은 5개의 노란 부적들이었습니다. 준수야,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넌 살아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박영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2번 만에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다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모님,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부적이 있는 곳에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아요. 저는 준수를 일으켰습니다. 준수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아들을 꼭 붙잡았어요. 준수야, 우리 지금 나가야 해.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 지은이는요? 지은이가 돌아오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저는 준수의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과 USB도 챙겼어요. 준수를 부축해서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준수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준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들을 위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수를 안방에 눕혔어요. 제 침대에 누운 준수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다시 박영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부정만 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악한 기운을 떼어내야 하고 그 저주를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구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3일 뒤 저녁 7시에 오세요. 제가 아드님 살리고 악한 기운 돌려보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모님,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딱 3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수 오빠가 안 보여요. 어디 계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준수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집으로 데려왔어. 여기서 며칠 쉬게 할 거야.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야, 지은아. 준수가 지금 푹 쉬어야 해. 며칠 후에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만 버티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수가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부적이 있는 집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악몽도 꾸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준수에게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준수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니까 숨쉬기가 편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틀 동안 저는 준수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보약을 다시 다려 먹였어요. 준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오늘 저녁에 엄마랑 어디 갈 거야?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준수를 차에 태우고 박영숙 선생님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산속에 도착했어요. 신당 대문 앞에 서자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오셨군요, 사모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준수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당 안에는 하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북과 징이 마루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사모님, 아드님은 저 방에 눕혀주세요. 제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저는 준수를 안방에 눕혔습니다. 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당연히 살 거야. 엄마가 반드시 살릴 거야. 저는 거실로 나와 박영숙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으세요? 박영숙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악한 기운 떼어내고 저주를 돌려보낼게요. 저는 마루 한쪽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제단 앞에 촛불을 더 켜고 향을 피웠어요. 과일과 떡을 제단에 올리고 정화수를 떠다 놓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박영숙 선생님은 북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가 신당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준수 살려주세요. 악한 것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북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고 향 연기는 천장까지 피어올랐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기운아, 돌아가거라. 죽이려던 자에게 돌아가거라. 목소리가 신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선생님은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펄럭이며 촛불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어요. 살려는 악의 씨앗이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북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쿵쿵쿵쿵, 쿵쿵쿵쿵. 저는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지켜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은 징을 치며 계속 주문을 외쳤어요. 향 연기가 천장까지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같은 시각 판교 아파트에 혼자 있던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시어머니 집에 간 지 3일째였어요. 지은은 핸드폰으로 민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준수가 갑자기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 뭔가 이상해.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지? 이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 쓰러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식은 땀이 이마에서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기어서 핸드폰을 잡으려 했습니다. 119를 눌러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멀리 굴러갔어요. 지은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언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주민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주민은 경비실에 연락했고 경비원이 올라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지은이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지은의 맥을 짚어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32세 나이로 아파트 거실에서 급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 산속 한옥에서 민철은 부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부적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붓으로 노란 종이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붓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이게 뭐지? 민철은 오른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다리도 감각이 사라졌어요. 민철은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왼손으로 핸드폰을 더듬어 잡았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경기도 땡땡군. 저 지금 움직일 수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이고 입 한쪽이 마비된 느낌이었습니다. 119 상담원이 위치를 파악하고 구급차를 보냈어요. 3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 오른쪽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응급구조사가 민철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민철은 계속 신음했어요. 오른쪽 몸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CT를 찍었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43세 남성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철의 오른쪽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얼굴 오른쪽도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 상태로 사셔야 할 겁니다. 재활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민철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왼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저녁 9시 박영숙 선생님은 굿을 마치고 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사모님, 다 됐습니다. 악한 기운을 떼어내고 저주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일어나 선생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준수를 봤어요. 준수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드님, 이제 괜찮을 겁니다. 집에 가서 푹 쉬게 하세요. 저는 준수를 깨워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끝난 걸까?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옥 여사님 맞으시죠? 며느리 이지은 씨가 어젯밤 급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나요? 정확한 사인은 부검해 봐야 알겠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역살이 정말 돌아간 거였어요. 우리 아들을 죽이려던 저주가 지은에게 되돌아간 겁니다. 준수는 안방에서 나와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전화예요? 저는 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수야, 지은이가 어젯밤에 죽었대. 준수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은 민철도 같은 시각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갔다는 걸 알았어요. 박영숙 선생님이 돌려보낸 저주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지은은 죽고 민철은 반신불구가 됐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차를 우려 천천히 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악한 것들은 벌을 받았고요. 지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이 거의 없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 한 명만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준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옥 여사님, 며느리분 핸드폰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 2명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여사님, 이 핸드폰에서 강민철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천 통 나왔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어요. 지은과 민철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오빠, 부적 5개 다 숨겼어. 천장, 침대, 싱크대, 냉장고, 환풍기. 자기야, 이제 한 달이면 죽는 거지? 50억은 우리 거야. 형사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보여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어요. 탐정 최태민이 조사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이 안에 5년 전부터 계획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형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전 계획살인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상관에게 보고했고 즉시 강민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민철은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찾아갔을 때 민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얼굴 오른쪽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강민철 씨, 이지은 씨와 공모해서 박준수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철은 왼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형사는 민철의 휴대폰도 압수했어요. 복구한 메시지에는 지은과 주고받은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적 제작 과정, 50억 재산 분배 계획, 해외 도피 계획까지 전부였어요. 민철은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개월 뒤 재판이 열렸어요. 저와 준수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민철이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지은 씨와 공모해서 박준수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철은 휠체어에 앉은 채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지은이가 먼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지은 씨의 요청으로 부적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년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사진 자료가 모두 법정에 제출됐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5년 전부터 계획된 살인입니다. 검사는 민철이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시도했던 전력까지 밝혔습니다. 재판은 3번에 걸쳐 진행됐어요.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은 이지은과 공모하여 박준수 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이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준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철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왼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철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살이 저놈한테도 돌아갔구나. 우리 준수 죽이려던 놈들이 다 벌 받았어. 준수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어. 법정을 나와 햇빛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재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지은은 자기가 우리 아들에게 걸었던 저주를 그대로 받아 죽었고 민철은 반신불구가 되어 1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 수키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 아들 살았어. 무당 선생님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 지켜낸 거야. 정말 대단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원인을 몰랐던 그 답답함, 며느리가 범인인 걸 알고도 들키지 않으려 참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언니, 나 정말 무서웠어. 혹시 들키면 어쩌나,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수키는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 순호가. 준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났구나. 우리 아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보이차를 우려 천천히 마셨어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준수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도 잘 먹고 잠도 편히 잤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뒤, 준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판교 아파트 팔 거예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갈래요. 작은 아파트면 충분해요. 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판교 아파트, 한 달 만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강남 아파트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 집도 2달 만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어요. 준수는 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회사는 부사장에게 경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사무실로 부사장을 불러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회사 경영 맡아주세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준수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하루 종일 잤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2번째 달부터 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습관을 다시 찾은 거였어요.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했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10분도 못 걷고 벤치에 앉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더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3번째 달부터는 가벼운 조깅도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3~4번 준수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줬습니다. 미역국, 나물, 잡채, 갈비찜, 준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줬어요. 준수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반찬도 잘 먹었어요. 저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48kg까지 빠져 죽어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준수의 체중은 62kg이 됐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준수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했어요.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업무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사장이 회사를 잘 운영해 놨더라고요. 준수는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실무는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수의 체중은 70kg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결혼 전 건강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새벽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투자사에서 추가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회사 지분 가치는 35억으로 올랐습니다. 준수의 전체 재산은 그대로 50억이었어요. 판교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아파트를 샀지만 남은 돈은 모두 예금과 주식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노렸던 그 50억 재산은 고스란히 준수 것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준수와 함께 준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준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착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준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을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다고, 평생 함께 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다고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됐어. 넌 살아있잖아. 준수는 회사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연애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어느 목요일 저는 친구 수키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한 번 더 고마워. 무당 선생님 소개해줘서 우리 아들 살았어. 수키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순호가 다행이다. 준수 이제 완전히 회복했지? 응, 언니. 체중도 다 돌아왔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수키는 박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수키에게 전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준수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대요. 저는 다음 날 박영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김순옥입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선생님은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사모님, 아드님, 이제 괜찮을 겁니다. 악한 기운 다 떼어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회복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을 잠식하던 정체불명의 기운, 숨겨진 5개의 부적, 그리고 5년 전부터 이어진 치밀한 계획.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어떤 이는 모든 걸 잃고 어떤 이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겨진 USB 하나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가요만이 그 지독한 일련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과연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